자, 바로 할게요. 1번입니다. 여러분, 뭐 혹시 선생님 그 점수 공개하는 영상 보셨나요? 부끄럽지만 1번 틀렸죠, 그죠? 정말 짜증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절대 수능에서 첫 페이지 틀린 일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있고, 여러분 좀 1번 같은 문제는 그 1단원에서 생명현상의 특성, 그리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동시에 묻고 있다. 그죠? 오케이. 여기 보시면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쥐가 포식자 있는데 잘 뛰지 않아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그죠?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사실 이것만 보고 바로 알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여기 나를 보시면 돼요. 나에 보시면 갈색 생지 모형, 흰색 생지 모형 각각 준비해가지고 모형을 설치해서 다른 지역에 놓고 포식자로부터의 공격받는 횟수, 이게 이제 하나의 종속 변이겠죠? 이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쪽 방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보시면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게 A에서는 기억이 니은보다, B에서는 니은이 기억보다 공격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을 봐봐.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이면 그게 이제 뭐 보호색처럼 이렇게 되니까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럼 공격을 받았다는 거와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반대죠. 오케이. 그러면 A에서는 기억이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A에는 니은이 더 살기 적합한 환경이다. 그래서 A는 흰색 모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 보시면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스를 가진 생쥐가 생존에 유리하다. 생존에 유리하다. 즉 뭐가 자연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에 선택되는 거죠. 생존에 유리할수록 자연에 선택되고. 그럼 그 생존에 유리한 형질은 전부 적응과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여러분들 A는 뭐예요? 저 문제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를 푸셨으니까 A 간이고요. B가 패입니다. 간에서 동화작용이란다 이런 말 여러분들 무조건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간이라는 거는 기관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간에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을 것이며 그 세포에서 동화작용도 일어나고 이화작용도 일어나고 물질 대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오답이에요. 일어나요. 고민 없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교환 일어나는 거 모르는 학생 없죠? 그 다음 디귿 가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가는 이제 지금 소화계니까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나에서 호흡계에서 사용된다. 여러분 호흡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양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뭘 해요? 세포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래야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 해야지 ATP 가지고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나가 호흡계지만 마찬가지 이 호흡기 안에도 여러 종류의 수많은 세포들이 있으니까 그 세포들이 영양소를 써서 당연히 세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3번.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이거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예시잖아. 그치? 우리 항상성 조절의 멀리 할 때, 지금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같은 음성 피드백, 그리고 기량작용, 이거 나오잖아요. 음성 피드백 맞잖아. 그치? 결과가 그 원인이나 과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음성 피드백. 그리고 TRH, TSH 이것도 알고 계시죠? TSH가 여기서 나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TRH는 뭐냐면 TSH를 릴리징, 방출하는 호르몬. 그래서 TRH예요. 그러니까 TSH 방출 호르몬. 한국말로 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이든 니은이든 둘 다 H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은 기억, 니은 둘 다, 물론 지금 기억만 물어봤지만 둘 다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TRH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니은은 TSH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옆에 4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즈를 더 안 키워도 되겠죠? 아직까지는?
자, 그러니까 나는 각각 사람 A와 B의 수축기 혈압, 이항기 혈압. 뭐 당연히 수축기 혈압이 높고 이항기 혈압이 낮죠. 여러분들 보통 혈압이 뭐 한 120에 80 정도 나오는 게 앞에 여기가 수축기, 뒤가 이항기 혈압을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혈압이 높은 수축기도 이항기도 다 높은 얘가 당연히 고혈압 환자겠죠? 대사성 질환, 고혈압이 있는 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사성 질환에 고혈압 말고 또 뭐 있어요? 고혈압, 그 다음에 각종 심혈관계 질환도 있잖아. 뭐 당뇨 말고 이제 이상지질혈증 혹은 뭐 예전에 여러분들 그 고지혈증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대사성 질환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사성 질환은 보통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정리해주고. T1기일 때 수축 혈압은 A가 B보다 높다. 이거는 눈 있으면 풀 수 있는, 그죠? 당연히 B가 높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B 고혈압 환자. 너무 쉽습니다. 이건 뭐 풀이할 것도 없어요. 5번도 마찬가지야, 그치? 여러분들 질병이라고 하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뭐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 우린 이거 많이 하지. 왜? 감염성 질병은 누구에 의해서?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죠? 전염이 되는. 지금 우리 코로나도 이래서 문제인 거 아니야. 코로나가 비감염성 문제면 우리 뭐 마스크 끼고 다니거나 이렇게 방역체계 할 필요가 없어. 왜? 옆에 사람한테 안 옮기니까. 근데 이런 병원체에 의한 질병은 주변에 옮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병원체 뭐뭐 배웠어? 혹시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위해서 정리한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그 다음에 변형된 프라이언.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가 원투펀치입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 천년두 홍역 바이러스 생김 개념 강의할 때 얘기 많이 했었어. 특히 병원체는 그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의 예시들을 좀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었어요.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B는 세균입니다. 바세. 그래서 A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 아니고, 원생생물은 여러분 진핵생물입니다. 곰팡이랑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이고요. 병원체는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의 치료 항생제,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결핵이 세균성 질병이고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A, B 모두 감염성 질병. 그쵸? 둘 다 병원체니까. 자, 6번 갑니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쭉 보면, 자, A는 세포 분열 시 방주사가 부착되는 부분 이름이 뭐야? 동원체. 끝. 그지? 여기 중간에 잘록한 부분.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 얘들아, 다운 증후군이 뭐야? 21번 3개. 여기 보니까 21번 3개. 오, 다운 증후군 맞네. 자, 핵형 분석 결과에서 성염색체수. 성염색 XY 2개예요. 남자네, 그죠? 2분의 상염색체는 원래 44개인데 다운 증후군 하나 더 있으니까 45개지. 근데 45개 염색 분체 각각 다 2개씩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2분의 45가 아니라 45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핵형 분석이라는 것 자체를 언제 하냐면 중기 때 걸 이용하잖아요. 중기라는 거는 이제 분열기 중기입니다. 분열기니까 염색체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이미 복제가 다 돼서 분체가 있는 형태의 걸 써요. 지금 그림에도 다 분체가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볼게요. 조금 키울게요, 여러분들. 자, 그림과는 자율신경 X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을, 체온 조절. 여러분들 체온 조절 누가 해요? 관내의 시상하부가 최종 컨트롤 타워입니다. 항인후 호르몬에는 혈장 삼투압 조절도 관내의 시상하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성 조절 3가지 있죠. 체온, 혈당, 삼투압 3가지. 이거 다 관내의 시상하부가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디그 같은 거 먼저 볼게요. 가와 나에서 조절 중추는 모두 연수가 아니라 간뇌라고 하셔야 됩니다.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온이 왔어. 저온. 그럼 생각을 해봐. 저온이 왔으면 결과적으로 반응은 체온을 높이는 반응이 일어나, 더 낮추는 반응이 일어나? 저온인데 더 낮추면 저체온증 걸리잖아. 정상인은 체온을 높이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럼 체온을 높이려면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야 돼? 확장시켜야 돼? 그치, 수축이지. 그러니까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하면 열 발산량을 줄이잖아. 내가 열을 뺏기는 걸 줄이겠다는 거야. 피부가 이제 우리 외부하고 있는 물리적 장벽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추울 때 문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하는 거는 더워서 문 여는 거에 해당되는 거야. 피부 근처로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해서 열을 뺏기게 하는 거니까 이때는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 그쵸?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이게는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면 이거 이제 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혈장 삼투압이 높다라는 거는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ADH가 많이 나와. 자, ADH가 많이 나오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죠.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면 오줌으로 나갈, 즉 생뇨관에 있던 애들이 모세혈관으로 쫙 끌어당기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지금 내 몸에 물이 부족한데 오줌으로 물을 많이 내면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내 몸에 물이 부족하고 농도가 높을 때 ADH가 많이 나와가지고 콩팥에서 수분을 쫙 끌어당겨. 내 몸에 남기는 거야. 그럼 오줌으로 갈 물은 줄어들지.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투압을 전부 농도라고 생각하라 했잖아요. 생명과학 때는. 삼투압은 압력 개념이지만 생명과학 시간에서 여러분들 생원에서 삼투압은 농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농도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내려가요. 8번입니다. 그러면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 여러분들 인슐린은 간이나 근육에서 혈당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혈당을 낮추고, 그리고 모세혈관에 떠도는 이런 그 포도당이나 이런 당들을 세포로 막 흡수시켜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어. 그럼 내 몸에 당이 막 높아지지, 그지? 근데 인슐린이 안 나와. 이 A가 당연히 당뇨병 환자야, 그지? 자, 근데 당뇨병이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이거 대사성 질환할 때 나왔었어요. 자, 이자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얘가 파괴됐어. 이게 선천성 당뇨, 즉 제1형 당뇨병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인슐린은 분비는 되는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가 주로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당뇨병이 나예요.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요 2형 당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인슐린 농도 자체가 혈액에서 농도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아예 생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너는 제1형 당뇨병이다. 이런 사람들 이 주사 계속 맞아야 됩니다. 인슐린 주사 맞아야 돼요. 니은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면 혈당이 낮아지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걸 안 껐네요, 제가. 자, 오케이.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T1일 때 혈중 포도당 농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슐린 농도하고 포도당 농도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혈당이 낮아지잖아. 그럼 포도당 농도는 줄어들겠지. 그치? 그럼 포도당 농도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A, 즉 이 당뇨병 환자가 정상인보다는 더 높아야 되죠.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됐죠? 자, 9번 갑니다. 자, 9번. 보통 우리 9번 같은 유형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 원래 그래프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일단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A,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나 혼합 배양했을 때 얘네들이 서식하는 온도 범위를 나타냈는데 경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이 경쟁은 서로 다른 종이니까 종 간 경쟁입니다. 지금 개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종 내 경쟁도 있지만 우리 보통 생원에서 경쟁은 다 종 간 경쟁을 의미해요. 종이 다른 애들,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이에요. 자, A는 단독 배양할 때는 이만큼 범위가 더 넓은데 혼합하니까 좁아졌죠? 단독 했을 때가 혼합 때보다 넓다. 맞고요.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자,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B가 살 수 있는 애들이야. B는 구간 1에서 1의 온도 범위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인데 같이 사니까 여기서 완전히 못 살아.
그래서 좀 이게 잘못된 표현이지만 보통 나가리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완전히 그냥 여기서는 나가리.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그쵸? 완전히 그냥 이게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걸 경쟁 베타 원리라 그랬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혼합배양에 있을 때 구간 2에서는 구간 2에서는 보시면 혼합배양에 있을 때 이 종 A, 종 B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개체군을 이룬다 하면 이거 오답이에요. 개체군은 무조건 같은 종이니까. 근데 얘들이 서로 다른데 같은 지역에 사니까 군집을 이룬다는 것은 맞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뭐 하냐,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미안합니다. 10번이죠. 왜 이러지? 10번입니다. 자, 다음은 민말이집 신경 흥분전도. 흥분전도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면역이 돼서 잘 푼다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조금, 정복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조금 정복이 안 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연습하시고, 수능에는 혹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은 좀 우리가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 6모 때는 이 문제가 아예 안 나왔었고, 지금 9모에 조금 쉽게 나왔는데, 수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볼게요. 자, ACD의 D1의 역티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줍니다.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5ms. 지금부터 그냥 세컨 초라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D2와 D3에서 막전을 나타낼 것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A, B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흥분의 전달은 우리가 속도를 직접 구하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를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몇 초 걸렸겠구나를 유추하는 거지, 전달의 속도는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요. 전도의 속도를 직접적으로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전달이 있어. 그럼 잘 생각해봐요. 자, D1에서 D2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리냐. 그럼 선생님 여기 중간에 전도도 있고 전달도 있고 전도도 있는데요. 그 구분할 필요 없어. 싹 다 그냥. 싹 다 D1에서 D2까지 가는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 막전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D2라는 지점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3초가 흘러줘야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자극을 처음에 주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D2에 자극이 도착하고 3초가 더 흘러야지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되잖아. 근데 전체 시간이 얼마니? 5지. 그럼 뭐 더하기 3이 뭐야? 그렇지. 여기가 2 더하기 3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뒤에 3은 이 활동전이가 D2라는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의 변화 시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C 한번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여기네. 여기서 얘는 모르겠는데 D3 여기서 2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을 얼마 써야 돼요? 그쵸? 방금처럼 요 나온 것처럼 전체가 5초인데 똑같이 2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80이 나와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0에서 4까지 2초 걸렸으니까 속도가 2가 되겠죠.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D 갈까요? D. D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플러스 30이 나옵니다. D2에서 플러스 30은 이동하는데 몇 초 쓴지 모르겠지만 도착하고 나서 2초 걸렸다는 거야. 그래야 플러스 30이잖아. 커서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그럼 얘는 3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2cm를 이동하는데 3초가 걸렸으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3분의 2가 됩니다. 그쵸? 오케이. 자, B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대요. 그러니까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2였고요. 요 B, 요 전달은 빼고 B, D2에서 D3 갈 때 이거 써먹겠지. 여기 속도가 2라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보기 볼까? 자, 흥분 전도 속도는 C가 D보다 빠르다. 2가 3분의 2보다 크죠? 그쵸?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D는 어디 있어? D는 어디 있니, 얘들아? 자, A는 30이다. 여기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2초를 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또 몇 초를 더 써야 돼요? 속도가 똑같이 2니까 2cm 가려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초를 더 써야 돼요. 그냥 즉 D1에서 D2까지 2초 쓰고 D2에서 D3까지 1초를 쓰니까 처음 자극을 준 지점부터 D3까지는 3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체 시간이 5니까 그죠?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2초가 지났으니까 플러스 30.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기억이 3일 때,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5인 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야. 항상 보기 디귿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치? 그럼 3으로 바뀌었어. 전체 총 시간이 3으로 바뀌었어. 그럼 C 해보는 거야, C. C 보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써, 얘들아? 자, 지금 속도가, 지금 뭐 잘못했나요? 맞죠? 오케이. 자, 3초일 때 C, D3 보겠습니다. 그럼 D3 여기네, 여기. 그럼 이제 2 플러스 3이 아니라 2 플러스 1이 되겠죠? 왜냐면 전체 시간이 3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똑같이 2초를 써요. 왜? 속도가 2인 건 변하지 않잖아.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3이 아니라 2 플러스 1을 보는 거죠. 지금 보기 디귿은. 전체 시간이 3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D3에 자극이 도착하고 1초 걸렸으니까 요때죠. 요때 뭐야? 닮은 것만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나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3개의 상념 색채에 있다. 그죠? 서로 다른 3개의 상념 색채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데 있으니까 이제 연관을 고려하지 마라. 독립이다. 자, 가는 A와 A 스타에 결정되며 A가 A 스타, 프라임으로 할게요. 완전히 우성이다. 자, 나는 대립유전자 B와 B 스타에서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게 이제 중간 유전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둘 중에 누가 우성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얘가 우성이라면 BB인 표현형과 BB 스타인 표현형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는 AA랑 AA 스타는 표현형이 똑같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중간 유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차이 아셔야 됩니다. 둘 다 단일 인자 유전이죠. 다도 뭐 단일 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 종류가 4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인자 유전은 없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야 되는데 지금 가나다 전부 다 한 쌍이에요. 차이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 대립 유전자가 4개인데 표현형이 4가지래요. 그러면 얘들 우열 관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D, E, F, G 사이에 누가 우성 열성인지 모르겠지만 부등호로 표시가 돼서 우열 관계가 반드시 명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표현형이 4가지다. 자, 볼게요. 자, A, A 스타, B, B 스타, D, E 나머지와 이렇게 자르세요. A, B 사이는 뭐 굳이 안 자를게. 자,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랍니다. 자, 그럼 A부터 해봅시다. A, A 스타, A, A 스타 표현형 몇 가지예요? 2가지밖에 안 나오죠? 왜? 우열 관계가 뚜렷하니까. 그 다음에 B, B 스타, B, B 스타 이형접합끼리 하면 이때는 표현형이 오케이 3가지입니다. 중간 유전이니까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D하고 FG 사이에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12개가 나와. 2, 3, 6에 2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즉 DE랑 FG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2가지가 표현형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잘 보시면 D, F, D, G 그러니까 겹친 D가 제일 우성이거나 혹은 E, F, E, G 이것도 이제 둘 다 겹치죠. E가 혹은 F도 D, FD, FE G도 GD, GE 그러니까 이게 좀 전부 다르게 여러분 다양하게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만 봤을 때는 누가 우성인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DE 중에 하나랑 FG 중에 하나가 우성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은 DE가 둘 다 우성이어도 관계는 없죠. 표현형이 2가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놔두고 가는 거야. 뒤에 단서를 줄 거야.
여기 봐봐. 자, 요 아버지하고 요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래. 자, 그러면 보자. 자, A, B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자, A 요렇게 했을 때 엄마 표현형, 즉 우성 표현형이 나오려면 아빠가 우성 유전자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확률이 무조건 1이에요. 그죠? 이게 우성이니까요. 그죠? 맞죠? 그 다음 B 보세요. BB 스타 BB에서 엄마랑 똑같이 BB가 나올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에요. 얘는 똑같잖아. 자,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그래야 8분의 3이 나와. 그치?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DF하고 DE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이 엄마 DE랑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D가 제일 우성인 거를 알 수 있죠. 굳이 적어야 되나요? DD, DE, DF, 그 다음에 EF 이렇게 4개 나왔을 때 이 3개가 다 이 DE하고 표현형이 똑같으려면 D가 가장 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D가 가장 우성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요런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기역과 같을 확률. 근데 기역을 보시면 표현형이 D 표현형, 아버지 표현형도 D 표현형, 가장 우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D 말고 나머지 EF, G 사이 우열 관계는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왜? DF하고 EG가 만나서 D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내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D가 만날 때 DE나 DG가 D 표현형이고 FE나 FG는 표현형이 D랑 다르잖아. 뭐 알 필요 없잖아. 지금 내가 이 기억 아버지가 D 표현형이니까. 그럼 이 DF랑 EG가 만나서 D 표현형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끝났죠? 그럼 앞에 쉽잖아. AA 스타, AA 스타. 이형접합. 우열관계 명확하니까. 우성 표현형 나올 확률 4분의 3이고. 그 다음 BB 스타, BB 스타. 얘는 중간 유전이니까. 그죠? 얘는 4분의 3 아니죠? BB 스타만 나와야 되죠? 얘가 BB 스타잖아.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2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16분의 3이 답으로 나와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나, 즉 AB는 잘했을 거야. 근데 이제 D, E, F, G 요 복대리 유전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문제 밑에 조건을 좀 읽어보면 결국 D가 가장 우성이란 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나머지 E, F, G 사이의 거를 구해도 되지만 시간 낭비예요. 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자, 그 다음에 12번 면역계 문제죠. 자, 가나는 사람의 면역반을 나타낸 것인데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딱 보니까 감염된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이게 세포성 면역이고 그 다음에 항체 나오죠. 항체가 체액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니까 B림프구. 얘는 세포독성 T림프구. 그쵸? B림프구가 항체 만드는 얘가 형질세포고 얘가 기억세포. 그치? 자, 가는 체액성 면역에서 틀렸고 보조 T림프구는 이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즉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맞죠?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구는 뭐 여기도 촉진하고 이 세포독성 T림프구도 깨우고 중간중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자, 2차 면역 반응 뭐예요? 기억세포부터 출발하는 거지. 백신 2원리잖아.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몸 안에 남아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이 기억세포로부터 좀 더 빨리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요 A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13번. 자, 이것도 뭐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라고도 얘기했고요. 굉장히 쉬워요. 자, 얘는 언젠가요? 체세포 분열? 중기죠. 중앙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분열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중기는 여러분들 구간 1, 2 중에 어디예요? 2예요. 그치? 보통 우리 요 세포당 DNA 양이 2배 되기 전이 여기가 G1기고 2배 되고 있는 여기가 S기고 그 다음에 2배 되고 난 뒤가 G2기 플러스 M기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분열기가 완전히 다 끝나야 다시 1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나 과정은 구간 2에서 관찰이 되는 거야.
자, A 염색체 히스톤 단백질 당연히 있죠. 그렇죠?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리고 그 염색사가 뉴클레오솜이라는 구조를 이루는데 그 뉴클레오솜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그 중합체, 그게 뭐라 그래야 돼? 유닛 단위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죠? DNA가 히스톤 단백질 감겨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구간 2는 기억 시기에 세포가 있다. 구간 2에 기억 시기. 얘가 기억 시기죠? 있다 그랬고 지원기의 세포 수는 구간 2에서가 1에서 많다. 1입니다. 1이 훨씬 아까 1이 지원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이제 천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수능에 천이가 매년 거의 한 문제는 나와요. 이 수능 천이를 참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번에 좀 신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앞에서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수축이랑 이 천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신유형이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 나 그래프가 안 나왔죠, 그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A, B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식물의 그 군집의 천이 단계에서 양수림이 먼저고 음수림이 뒤죠. 생각 잘 하셔야 돼. 자, 문제에서 다 알려줬어. 침엽수가 뭐야? 잎이 뾰족한 거. 걔네들이 양수고 화렵수가 음수야. 그럼 여러분 양수림은 누가 우점종이냐면 이 침엽수 양수가 우점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천이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숲이 우거지니까. 그럼 이때는 아직 숲이 덜 우거져서 지표면에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양수, 즉 빛의 세기가 강한 걸 좋아하는 그때 잘 자라는 애들이 주로 우점종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음수림일 때 음수가 우점종 되게 잘 자라.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잘 보면 크기가 클수록 여기 보면 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렵수보다는 침엽수, 양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키 큰 애들이 양수가 많다는 뜻이야. 그럼 그때는 당연히 A 단계야, B 단계야? A 단계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잘 되셨어야 돼요. 이 자료 해석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이 14번에서 좀 멘붕 왔을 수도 있어. 다시 하겠게요. 반대로 얘기해봐요. 그러면 크기가 적은 애들은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많다는 거니까 음수들이 크기가 적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무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요 눈에 보이잖아. 이런 애들. 어린 나무들. 그러니까 어린 나무들이 음수들은 이제 어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양수는 지금 사이즈가 엄청 큰 애들 여기 많이 분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우거지고 얘네들이 주로 우점종이 되는. 막 우거진. 그지? 그래서 양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2단계로 가면 이쪽 단계로 가면 오히려 음수들이 막 키가 커지는 우점종이 되는. 그래서 나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기억은 얘가 기억이니까 양수림입니다. A죠? 자, 기억에서 H1보다 작은 활엽수는 없다. H1보다 작은 활엽수 있잖아요. 이 뭐야 이거? 이런 거를 뭐 눈이 있으면 풀 수 있잖아 이거는. 디귿. 자, 극상은 항상 언제야? 호남립이 아니라 음수립. 마지막 단계야. 극상이란 거는 완전히 최종 단계에서 이제 안정 상태를 이룬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보기는 어렵지 않았는데 또 나 그래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15번. 부끄럽지만 이 15번을 참 틀려가지고 그치? 뭐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너무 변명을 많이 해가지고 편집하는 동안 좀 민망했어요. 차라리 이걸 공개를 하지 말까 뭐 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자 1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위의 조건은 눈에 우리가 익어요. 그쵸? 단면 같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만 나오려면 이런 데 잘라야 되니까 I들을 잘랐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이런 데 잘랐겠죠? H 때 자른 거고 얘는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 겹치는 부분을 잘랐을 때 단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잘 한다고. 근데 문제는 한쪽 지선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L1, N2, L3인 세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L1, L2, L3라는 거리 값은 고정이더라도 이 기준점인 지선이 수축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 뭐 L1이 여기 있었다 칩시다. 근데 수축을 하게 되면 이 L1이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L1, L2, L3 중에 누가 제일 길고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X의 길이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짧대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짧은 게 수축이죠. 그럼 T2가 수축이고 T1이 상대적으로 이완이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L1, L2, L3는 모두 T2일 때, 그러니까 수축했을 때의 그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의 절반보다는 짧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점, 지선 기준점을 여기 잡는다면 이쪽까지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색깔 좀 바꿀게요. 자, L1 같은 경우에 A, B가 나오고 L2는 C도 나오고 B도 나오는데 A, B, C가 이제 길이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했어요. 자, 얘를 L1이라고 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요 거리는 고정이야. 그럼 이럴 때는 L1은 기니디 중에 무슨 단면만 나와요? 액틴 필라멘트만 나오니까 기억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근데 얘가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T2 시점 수축을 해서 이 지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L1도 오른쪽으로 같이 가겠지. 요 길이는 고정이니까. 그럼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겹치는. 이 멀리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L1은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요 정도밖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요럴 때 겹치는 구간이니까 디귿이라고 선생님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A, B가 나와서 그럼 C가 그럼 니은인데 니은 수축이 둘 다 니은이라고? 뭐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L2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쯤에 L2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있어서 이 니은 HD밖에 없었는데 지선이 오른쪽으로 가도 여전히 HD 사이에서 노니까 여전히 계속 HD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할까? 무슨 색깔 할까? 주황색을 할까? 오케이, 주황색. L3 같은 경우는 B, 디귿부터 시작이에요. 겹치는 것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면 한 이쯤 생각해 보는 거지. 요쯤. L3는 한 요쯤 정도 있어가지고 지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얘도 따라가다가 이때는 겹치는 두 개 다 있었는데 L2쯤 이런 데로 이제 이동하면 그죠? 그거밖에 안 나오죠. HD밖에 안 나오죠. 니은이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L1, L2, L3의 이 지선으로부터의 거리는 고정인데 지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L1, L2, L3가 T2 시점에는 현재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잘리는 이 위치가 달라지겠구나. 이거를 이제 추측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바로 보겠습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길다. 이건 무조건 오답이죠. 여러분들 마이오신 필라멘트나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보기 기억 같은 경우 무조건 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리고 A는 기억이다. 우리가 여기 찾았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부등호 잘못 본 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순서가 2, 3, 1 순으로 깁니다. 즉 1이 제일 짧아요. 그쵸? 그러면 1이 제일 길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도 신경계 문제인데, 신경계 문제도 매번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쌤처럼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동공에 조절하는데 교감, 부교감 연결되어 있는데, 차이는 그거죠. 교감은 척수에서 나오고, 부교감은 어디서 나와? 동공이니까 중간내에서 나와요. 그쵸? 근데 중간내에서 나오는 거 물어보진 않더라고. 자, 근데 빛이 세게 일단 동공이 크게 나옵니다. 동공 크기가 커질 때가 교감신경이고 작아질 때는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문제는 이거로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같으려면 밑에 있는 게 교감일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게 교감이면 리을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니까 부교감은 둘 다 아세틸콜린이죠. 맞죠?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축상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그것만 알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 리을 얘는 교감신경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위에가 교감이고 밑에가 부교감이구나. 뭐 예를 들면 시냅스를 그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교감의 요 앞에는 아세틸콜린. 둘 다 아세틸콜린. 그죠?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 되잖아요. 자, 기억의 신경세포체, 교감신경은 척수, 회색질, 회색질이 속질입니다. 척수의 속질에서 뻗어나오고요. 그쵸? 자, 니은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 교감신경 이후 뉴런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근데 지금 노르에피네프린 물은 게 아니라 니은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많다는 뜻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는 뜻이에요. 그쵸? P2일 때가, P2일 때는 이제 크기가 작잖아. 교감신경이 덜 활성화됐지. P1일 때 동공 크기가 크니까 P1일 때가 교감신경이 훨씬 활성화됐을 거니까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얘는 부교감신경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 아니고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17번입니다. 17번 좀 까다로웠죠? 사실 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면 선생님은 그냥 17번을 꼽겠습니다. 가장 어려웠어요. 물론 나는 맞췄지만. 죄송합니다. 자, 17번. 자, 유전 형질 비분리 문제인데 조금 짜증나. 이게 좀 복잡해. 복잡한데 한 번씩 해보자고. 자, 가는 대립유전자 A, 나는 B, 다는 D에 결정된다. 가나다의 유전자 중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 이 연관 문제 아니야. 둘 다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염색체 유전이고 한 개가 X염색체 유전이다. 대립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보통 X염색체 유전 나올 때는 남자가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고 그 Y염색체는 어떤 특정 그 대립유전자가 없다는 걸 맨날 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 셋 중에 남자가 누구밖에 없쇼? 아버지밖에 없쇼. 엄마, 딸은 다 여자잖아. 그럼 아버지의 정자에 뭔가 이상한 이런 게 딱 눈에 띄어야 돼. 이런 게. 딱 보여야 돼. 그치? 그치? 물론, 여러분들, 물론, 이게 비분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만, 나머지 이런 물음표가 많은데, 이런 확실한 것들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 먼저 뭘로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선생님이 푼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딸한테 무조건 본인이 가진 걸 주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면, 딸의 체세포에 라지가 하나 있고 엄마는 이게 없고 여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난자랑 정자는 전부 생식세포 핵상이 N이거든요. 근데 엄마 여기 1이 있단 말이야. 그치? 물론 비분리라 가지고 둘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1을 이 아빠한테 받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수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와 비정상적인 난자가 수정돼서 이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밑에까지 다 가보면 가족 구성원의 핵형 모두 정상이래. 그러면 정자가 만약에 n 플러스 1이면 얘는 n-1, 얘가 n-1이면 n 플러스 1. 그래서 상쇄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가 수정된 정자인 것 같아. 그럼 얘가 비분리가 위에서 일어나야 돼. 그럼 얘는 정상인 거야, 2는. 이해돼? 그렇게 갔어요. 얘를 보고 얘를 같이 고려해서. 그래서 라지, 스몰 둘 다 안 가지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이 B라는 대립유전자가 X 염색체 존재하는데 여기에 Y 염색체가 들어있으면 X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안 가질 수 있어요. Y 염색체 있고.
그럼 얘는 상이고 얘도 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내가 수정된 걸 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0, 1이면 여기도 0, 1. 즉 밑에는 정상적인 생식세포거든. 하나씩 하나씩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는 없다는 걸 Y형 색채를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 얘가 지금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X염 색채 쪽이나 이쪽에 비분리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딸내미가 태어나려면 딸이 태어나려면 아버지는 무조건 X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에 X가 들어있어야지 딸이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밑에처럼 Y가 들어있는 게 태어났으면 얘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조건 이 정자에 X염 색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0이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 비분리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짜증나. 그치? 근데 뭐가 또 눈에 보이냐? 이 색깔 좀 구분할게. 너네가 만약에 여기를 비분리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숫자를 1로 쓰는 순간 이게 안 맞아. 그치? 지금 다른 스몰d가 없어. 근데 지금 내가 1이 수정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0을 써야 돼. 이해돼? 여기 1이 있는 순간 이 아버지의 정자로 수정된 딸은 이 1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을 쓰는 거지. 아, X염 색채는 정상적으로 한 개 들어있구나. 그 X염 색채에 대륜유자 라지비가 있는데 이 D가 비분리가 돼서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비분리. 여기 비분리가 돼가지고 n-1 둘 다 없는 n-1이 아버지의 정자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한번 볼게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지금 이게 1이었으니까 딸은 무조건 여기 1을 써야 됩니다. 그쵸? 아버지한테 온 거. 그리고 아버지 여기는 안 왔어요. 그치? 자, 그러면 어머니는 한번 볼게요. 어머니 지금 여기 없죠? 둘 중에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도 지금 여기가 n-1인데 n 플러스 1이 만나야 상쇄가 되잖아요. 아까 이 얘기했죠. 그죠? 지금 아버지 정자가 n-1인 걸 알았으니까 어머니 난자는 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야 이게 상쇄가 돼서 핵형이 정상이 2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쪽에 이 D를 가진 염색체가 하나 적으니까 엄마는 이 D를 가진 염색체가 하나 더 와가지고 딸내미한테는 정상적인 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엄마의 그 난자에 지금 딸은 이게 없어요. 그럼 엄마 쪽에 이거를 상쇄를 받아서 여기는 지금 0이 있어서 00이 되면 안 되니까 얘가 n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얘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를 2를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수 2분열 비분리돼서 이런 식으로 dd 원래 염색 분체로 붙어 있었는데 이게 양쪽으로 안 떨어지고 비분리가 돼서 몰빵되는 여러분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게 이쪽으로 몰빵되는 이쪽에는 안 가고 요 n 플러스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n-n 플러스 상쇄돼서 요렇게 다른 요거 하나씩 갖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핵형이 다 정상이니까 지금 체세포니까 2n이니까 1, 1, 1, 1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의 요 1이 여기 왔고 또 엄마 여기 1이 여기 왔고 이 딸의 요 1은 아버지한테 왔고 그래서 3이 수정된 난자구나까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문제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유전자는 X염색 아까 했습니다. 여기 B. 그리고 기역 더하기 니은이 맞죠? 3이죠? 2가 아니고. 자, 어머니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D. 어머니 아까 여기 그렸죠? 라지 D 2개예요. 2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 아버지 라지 B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실수했네요. 큰일 날 뻔했다.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얘들아, 이게 2가 아니죠? 이게 함정이네요. 여러분 지금 요거는 엄마의 난자잖아요, 난자. 그러니까 비분리가 일어난 엄마의 난자고, 엄마의 체세포는 지금 보시면 여기 2가 있지만 여기 밑에 0이고 얘가 아마 1이었을 거야, 1. 그러니까 엄마의 체세포는 라지 D, 스몰 d가 한 개씩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랬다면 그쵸? 여기서 요 라지 D가 있고 이쪽에 스몰 D가 있었을 거라고. 왜냐면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함정이네요. 그쵸? 얘는 엄마의 난자 거고 비분리가 된 난자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체세포거든요. 체세포이기 때문에 라지 D가 1입니다. 1. 그죠? 괜찮은 함정이네요. 아버지도 라지 B 한 개. 그죠? 그래서 1분의 1. 2가 아니라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3번이라고 한 학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디귿이 굉장히 괜찮은 함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걸 당연하게 그냥 1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방금 이제 해설하면서는 함정에 빠졌었어요. 그죠, 방금. 얘를 생각해가지고 2라고 줬었잖아. 그지? 요렇게 여러분들도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디귿 보기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정리를 좀 하시고 다시 풀어보셔가지고 비분리 파트 좀 여러분들 실력을 좀 끌어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18번 계속합니다. 자, 유전자의 라지 스몰인 친구 감수분열 과정이고요. 자, 상염색체 수를 줬는데 여러분들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2배 되는 식이 없죠. 그럼 여기 얘가 2n이고 얘가 n인 거예요. 되시죠? 여러분들 여기 2n, n이잖아요. 핵상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가 여러분들 시작할 때 이렇게 있었으니까 DNA 상대량 합은 2, 4, 2, 1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끝났어 이제. 야, 2인데 n이야. 어디야? 3이잖아. 이거 3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2n이니까 얘 밑에 얘를 2n으로 가면 안 되지. 그치? 남은 2인 2잖아, 2. 그럼 너네가 여기를 1이라고 쓰고 2를 쓰는 거야. 그 다음 4인 얘가 2고 얘도 핵상이 2니까 염색체 8개 하면 되잖아. 2, 4, 1, 2. 그 다음에 3. 그리고 여기가 4 하면 되죠. 똑같이 핵상 n이니까 염색체 4개고 뒤에 상대량 1. 끝났죠? 쉬워요. 자, 기억은 1이다. 요거 2개 더하니까 5다. 이가염색체. 자, 이게 이제 좀 혹시나 또 이게 상염색체니까 성염색체 또 빼먹고 2는 핵상이 2인이니까 이거 좋아. 어디 갔어? 이게 여기 있네. 염색체 8개니까 이가염색체 4쌍 4구만 안 되죠. 왜? 성염색체도 고려해야 됩니다. 상염색체가 8개라는 거는 성염색체 2개에서 얘는 2는 10이었다는 친구예요.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5쌍이죠. 이가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는 거니까 그 세트를 묻는 거니까 이가염색체가 5개가 있어줘야 됩니다. 답이 5번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쉬웠어요. Why?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내가 연관을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 가와 나의 유전자가 모두 X염색체에 있다. 반성이냐 성이냐 막 구분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다 알려주고 가계도만 분석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가는 H, 나는 R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반성유전입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 보통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써요. 저는 이제 구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빗금, 동금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씁니다. 자, A, B 중 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남자 여자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6은 유전병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B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으면 모두 발현되지 않고 모두 발현되지 않은 중에서 나가 나올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나가 이제 열성이라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가나가 모두 발현되고 그러면 여기 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우성 유전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얘가 가나 다 발현되고 얘가 가나 안 되면 나는 발현되는 것 중에 안 나왔으니까 우성 유전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없는데 나왔으니까 열성 유전이 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또 보이잖아. 근데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이걸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아니면 막 가정에서 막 풀었거나. 근데 가계도만 딱 보면 보이는 건데. 그래서 둘 다 발현된 게 너구나 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발현된 게 이 친구다.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반성 유전이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와 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버지는 가가 걸렸는데 딸이 가가 안 걸렸다는 말은 열성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딸 아버지한테 무조건 받는데 아버지한테 있던 이 유전자가 우성 유전이었으면 딸도 걸렸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봐도 되겠네요. 자, 어머니가 지금 나가 걸렸는데 아버지는 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로네. 여기 보면 되겠네요. 자, 어머니가 나가 걸렸는데 자, 어머니가 만약에 이게 나가 열성 유전이면요. 이 7 무조건 걸려야 돼요. 그렇죠? 동형접합이니까. 근데 안 걸렸죠. 그래서 이건 이형접합이구나. 나는 우성 유전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격도 좀 생각보다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거나 아니면 이거 둘 중에 누군지 막 이렇게 재놓고 풀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찾으면 이제 쉬워요. 나머지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기 보면서 바로 같이 해볼까요? 자, 가는 이제 열성, 나는 우성 유전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부터 하는 거지. 자, 가는 열성 유전이니까 스몰 h, 나는 우성 유전 다 걸렸어. 라지 r, y.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 스몰 h 걸렸는데 r은 안 걸렸죠? 스몰 r, y. 그럼 이 스몰 h, 스몰 r은 이 엄마한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엄마는 아버지한테 무조건 받은 거잖아요. 근데 몰라,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게 이걸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남자부터 하자고. 스몰 h, 스몰 r, y. 똑같네요. 그 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는 나가 걸렸습니다. 라지 r이 하나 있을 거고요. 라지 r, 라지 r이지는 않겠죠. 딸이 안 걸렸으니까 스몰 r. 그 다음에 이 딸은 지금 나가 안 걸렸기 때문에 라지 r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스몰 r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도 안 걸렸으니까 여기는 라지 h가 있어야 되니까 요 라지 h, 스몰 r이 엄마한테 왔던 거고 이 남자는 다 걸렸네요. 스몰 h, 라지 r, y입니다. 그럼 스몰 h, 라지 r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다. 잠깐만요. 맞습니까? 맞네요. 맞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무도 안 걸렸죠? 라지 h, 스몰 r, y. 그죠? 여기도 라지 h, 스몰 r, y. 뭐 지금 연습이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라지 h, 스몰 r인데 나가 걸렸으니까 라지 r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딸내미 한번 볼게요. 딸내미 아버지한테 라지 h, 스몰 r 받았는데 본인이 둘 다 안 걸렸어요. 그럼 스몰 r이 돼야 되고 위에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스몰 r 준 게 이거니까요. 요거 똑같은 거 받았네요. 지금 우리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뭐 밑에 6, 7 말고 형제 하나 더 있어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스몰 h, 라지 r 다 받고 어머니한테 똑같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유전자형 다 분석이 됩니다. 자, A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이 되었다. 모두 발현된 건 A가 아니라 B입니다.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 맞습니다.
그죠? 스몰h 라지 H.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요. 자, 8의 동생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두 개 보면 되죠? 색깔 좀 바꿀까요? 요 아버지하고 요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랑 뒤에 만나면 H, 스몰 h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경우 앞 만나면 가는 발현이 되고 나도 발현이 되네요. 그쵸? 지금 왜냐면 가는 열성이고 나는 우성이니까요. 그 다음 첫 번째 뒤에 거 두 번째 앞 뒤가 만나면 가는 발현이 안 되고 나는 발현이 되네요. 이거 왠지 다 될 것 같은데, 그치? 세 번째 보세요. Y니까 이거만 보면 되죠? 자, 스몰 h 라지 R은 발현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지 H 라지 R은 안 되고 안 되고. 와, 네 종이 다 나오네요. 표현 네 가지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20번. 20번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이런 거 틀리면 개념이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개념이 없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생산자 거 나왔으니까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이지. 호흡량 뺀 게 순생산량이고, 순생산량 안에 생장량이 있으면 나머지 B에는 뭐 피식량이나 고산학용량이 있겠죠. 됐습니까? 피식량 적을게요, 일단. 자,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생체량. 1차 소비자는 생산자의 피식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피식 먹힌 게 1차 소비자가 먹은 거니까요.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은 요 B에 포함되는 거예요, B에. 호흡량은 생산자가 잃어버린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여러분 뭐예요? 전단계분의 현단계 곱하기 100. 2차 소비자 에너지니까 2차 소비자 얘니까 전단계 100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15%. 끝. 답은 2번. 상위 영해단계에서 에너지 양 감소. 이거 보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했는데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선생님 욕심은 여러분들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실전에서도 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신유형이라고 해도 천이 문제라든지 근수축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연습을 조금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6모보다 9모가 점수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생명과학을 좀 놨었나? 라고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9모가 6모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시간 여러분들 철저하게 더 준비 잘 하시고 피드백 잘 하셔서 수능에서 정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